15일에 탁구 여자단식 8강전에 나선 우리 팀의 김경아 선수가 태극기가 뒤집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사진 2장이 아테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것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를 쭉 돌아보면서 중경에서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제가 국내에서는 그런 감정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 정서가 그 상징물을 보면서 새롭게 아마 발동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고난에 차서 그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 의지를 불태웠나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또 감회가 남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적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 있지만은 그것을 일부러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진 국가 상징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욱 많은 감동을 주고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태극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태극이란 말은 태극기만이 아니라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태극을 그려 넣은 기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태극은 뭔가? 태극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원래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림 그린다는 양. 조금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태극인데 태극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씨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씨에서 씨가 있어야 무슨 만물이 자란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놓고서는 음양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음과 양 이렇게. 이것이 바로 동양의 고전인 주역에서 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여러 나라들이 17세기, 8세기에 들어오면서 증기기관설도 만들고 외국에 교류를 하러 많이 다니고 때로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식민지 경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도도 만들고 바다도 측량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두 자기 나라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전부 자기 국기를 걸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 국기만 봐도 저기 영국, 저건 일본 다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무슨 외교 관계에 조약을 맺을 때에는 요즘처럼 국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자, 그 아래에서 대표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국기가 바로 나는 어느 나라요 말하지 않아도 국기를 보고도 다 알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강요에 의해서 일본과 처음으로 1876년에 조약을 맺기 시작한 뒤에 여러 외국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1882년 최초로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종 임금이 우리도 이제 국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마건충이라고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마건충한테 당신 나라는 국기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네 그러면 조선에서는 국기를 만들려면은 뭐 이렇게 만들되
누른색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오행사상에 의해서 황색은 황제의 색, 임금의 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의 나라니까 니들은 이 색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고려 때에는 이상하게도 한때 누른 색깔로 옷을 물들이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황토 흙에서도 뽑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나라에서 의사를 보내가지고 누른색을 입으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왜? 임금의 색인데 일반 서민들이 입느냐? 옛날에는 색깔이 그렇게 중시했던 건데 신분을 다 나타내고 벼슬아치 색깔도 옷이 울긋불긋 하는 게 다 그게 등급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붉은 것, 어떤 사람은 푸른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고종이 분노했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중국의 속국이냐 뭐냐. 그래서 고종이 마원총의 말은 필요 없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종이 지시를 했던 거예요. 태극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었는데 그것이 괴가 오늘날 배치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 단계로 박영효가 이제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이면서 또 고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대표로 일본에 가서 한미조약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요. 그때 기선을 타고 가는데 영국인 선장이 또 아는 체를 하고 뭐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고종의 지시에 의해서 태극기를 만들 때에는 이 아까 말한 이 태극의 바탕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근고는 빼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그런 괴만 그렸어요. 즉 말하자면은 북쪽에는 이게 북쪽이니까 감괴를 그리고 이게 남쪽이니까 여기는 이괴를 그리고 이 이자가 떠날 이자지만은 바로 이화 이자입니다. 여기에는 서쪽이다 이래가지고 태괴를 그리고 여기에는 동쪽이다 이래가지고 진괴. 왜냐하면 진단학회니 진국이냐 할 때 이게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괴를 배치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라. 그랬더니 박영효가 저거 어딘가 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늘과 땅이 빠졌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됐지만 하늘과 땅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박영효가 다시 그린 것이 뭐냐면은 괴 배치는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하여튼 지금 현재대로 써보겠습니다. 근, 곤, 감, 이 주역은 상당히 오묘하면서도 늘 음양, 이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양이 남자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예요? 짝대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어디 중간에 터져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이게 이제 남자의 괴거든, 이게. 남자의 괴는 가운데는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 이게 여자의 괴거든. 여자는 가운데가 찢어져 있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느 고대에서 시작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음양이 갈라지는 그런 최초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 때 만물을 생성하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곤 감리 배치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북박이고 남쪽이고 그러면 동쪽 서쪽은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또 이것은 물이고 이것은 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행에서 금목 소화토가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볍고 없어요. 물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하고 그러면 나무는 중요 안 합니까? 그러면 쇠 이거 중요 안 합니까? 흙은 더 중요하죠. 이게 이런 것인데 요거 두 개만 딱 넣잖아요. 어딘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 해서 주역에 나온 팔괘를 여기다 다 그리는 태극기도 있습니다. 옛날 문양을 할 때에도 태극을 그리는 대문에다 그려놓은 것도 있고 갓을 담는 그런 갓집에도 팔괘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문양으로 많이 쓰기는 썼어요. 이걸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넣어서 보기도 괜찮고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랬어요. 그런데 영국인이 조언을 했다 해서 그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그린 것이라 뭐 조언을 하거나 말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박영화가 이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최초로 쓴 거예요. 그래서 1884년에 바로 대한 개화 정부라 그 당시에 이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태극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태극기가 정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지식인들이 주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태극의 원리, 이 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나도 어릴 때부터 가정적으로 태극이 뭔지 팔괘가 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옛날 한문 배우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요즘은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건. 또 알아봤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것만 해야 영어도 공부해야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많이 해야지. 뭐 주역만 다 읽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이게 이제 주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위치도 달라요. 이게 이제 양꾀는 위로 가고 음꾀는 아래로 간 것입니다. 이 배치가.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달라져요. 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인류 사회가 남성 상위 시대였습니다. 원래 남자가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후천 시대 오면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자, 한 가지만 설명하면은 선천의 시대에는 비색한 비과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천지비라가 되어 있어요. 하늘이 먼저죠? 네. 땅이 밑에예요. 근데 이건 비색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자꾸 불 같은 게나 모든 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순탄했다가 나중에 꽉 막혔다. 그래서 선천의 시대, 이 시대는 빈부, 귀천이 다 있고 이럴 때는 이건 비색하다. 이게 선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천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걸. 여자가 먼저 올라가고 남자가 밑에 내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후천이에요,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되다가 마지막에는 형통해가지고 쫙 제대로 올라가 있다. 이건 태라며. 태평하다. 그거야, 이제 이건. 이것을 선천, 후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상위 시대에는 모든 갈등, 빈부, 차별, 이런 것이 깔려있지만, 후천의 시대로 오면 이거 차별이 싹 없어져가지고, 태로 간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세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이런 상위가 원래 선천의 의미로는 이것이 배치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거 일정한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는 것마다 다 달라요. 배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팔괘를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주장이 다를 수도 있었고, 또 기본 원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제대로 외에 놓지 못하면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림 법을 한참 배웠더라도 가령 미국이라든지 오래 가서 태극기를 안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더라? 이게 먼저 올라갔던가 이게 밑에 내려갔던가? 요게 한 개가 찢어졌던가 두 개가 찢어졌던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또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런 태극기가 이를테면은 제일 우리에게 가슴을 감격스럽게 만든 것은 1919년입니다. 3.1 운동 때예요. 3.1 운동 때에 어디서 태극기를 조금씩 틀리는 것이나마 들고 나온 겁니다. 때로는 종이로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옷감에다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고 나와서 막 불렸던 거예요. 서울만이 아니라 시골 곳곳에. 그리고 또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큰 또 운동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지방에 가서 태극기, 이리에 어떤 분은 태극기를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들고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분이 와서 칼로 여기를 탁 치니까 손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또 들고 또 왼쪽에서 이걸 또 부러지니까 또 쳤어요. 그래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만큼 자기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우리 동포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일 돈을 많이 보내줬어요. 임시정부라든지 군자금 이런 것들을. 또 연해조 일대 지금 블라디보스톡 있는데 그 일대 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만주 아까 말한 만주 일대에도 저 흑룡강성 같은 저 후진 곳에서도 거기에 더 농사를 지어가면서 보내줬는데 이때에 그분들이 전부 태극기 만들기 또 태극기 걸기 이런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상징에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가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940년대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벌린 데에 태평전쟁을 마지막으로 수행할 때에 자 연안에 가면은 모택동이 있던 데에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의용군들이 훈련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토구를 만들어서 군사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행사를 할 때마다 태극기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나라를 잃은 시대에 태극기를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조금 더 해방 직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제대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쓰게 했어야 옳았는데 그때에 이걸 놓쳤어요. 물론 정치적인 혼란, 남북이 분단된 이런 속에서 이승만 정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면은 몰라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이거 합시다 누가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태극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북쪽에는 다른 길을 썼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민주 시대에 바로잡고 또 어차피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도 입장식이나 폐회식 할 때에도 한반도 길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어떤 점에서는 양보를 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저 국제학술대회 갔더니 중국의 학자들이 이제 젊은 학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주역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어. 좀 알아요. 이게 태극기가 뭐냐, 왜,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데가 술 먹고 있는데 나를 일부러 불러가지고 그 사람 보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자기들도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1시간 이상을 떠들어 제꼈더니 그런 것이냐고. 그럼 참 어렵네요. 복잡하네요. 그래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오늘날도 써야 됩니까? 나도 동감이다. 정말로 통일지향적이고 물론 인간이 태초에 어디서 나와가지고 또 그다음에 갈비뼈로 또 하나를 누가 만들고 이런 말도 있지만은 또 꼭 하늘만 중요한가? 인간이 중요하고 통일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새로운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것이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까 그런 개화 시대에 정말로 애국 계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게는 1880년대가 바로 애국 계몽입니다. 이때 서양 세력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있고 우리는 농업 국가로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개항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상품 시장으로서 여러 외국 사치품들을 팔아먹고 이런 시대입니다. 개화기 때요. 그때 없는 게 없었어요. 양주도 들어왔고 도로버스도 있었고 파라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없어서 탈이었지. 커피도 마시고 고종
순종도 커피를 너무 즐겨가지고 커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독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귀족 서울의 양반들이 그런 외제 물건들을 많이 샀었어요. 요즘에 옛날에 똑같아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을 펼치자. 그게 애국 개몽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가지고 나라의 빚 갚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애국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행사에 애국심을 고취한다. 그런 속에서 애국가가 등장했는데 각자가 애국가를 하나씩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는 한 10종류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가사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때 이제 황제의 나라고 대한제국 시기를 거쳐오면서는 이제 우리의 황제, 우리의 고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황제야 보호하사, 뭐 이런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만세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 만세라는 건 뭡니까? 천세라는 건 원래 제후한테 주는 것이에요. 축하할 때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 만세는 황제한테 부르는 구호입니다. 그때 대한제국 시대는 우리가 황제의 나라를 표방했기 때문에 만세, 그 대한 만세, 대한 만만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용이 조금씩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때의 이 애국가를 각자가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황제가 중심으로 맞춰놨던 거예요. 처음에는. 또 배제학당 같은 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애국가를 하나씩 지어요. 지어가지고 그때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 이걸 곡을 붙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식 작곡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일테면은 대한제국에서 1901년에 독일인 음악가인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사람을 초청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작곡을 의뢰해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에서 애국가를 또 보급하려고 그랬었어요. 또 무관학교가 있었는데 군인들이죠. 그때는 군인장 사관학교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는 또 시니어 여왕을 보호하소서, 영국 국가죠. 그 곡조를 그대로 따다가 또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나 곡이나 다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그랬던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다른 노래 애국 가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 단순한 것, 복잡한 것, 가사가 긴 것, 뭐 짧은 것 이런 게 있었는데, 가령 제가 원래 음치입니다만은 하나만 음치니까 이런 정도는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야 이렇게 나가요. 이것은 복잡한 곡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단순하지. 나 같은 음치도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애국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곡한 것은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애국가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윤치호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어로 글을 쓰고 일기를 평생 영어로 썼어요. 또 영어 편지도 잘 쓰고 회화도 잘하고, 최초로 우리나라 서양 사진기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민비의 사진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초의 사진사에서 궁중에 왔다 갔다 했어요. 늘 미국 공사하고 통역 노릇도 하고 하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민비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다. 왜? 얼굴을 감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민비 사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양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니까 애국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미국도 여러 차례 갔었어요. 그래서 1907년에 이분이 자필로 남긴 것이 바로 이 애국가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오늘날하고 거의 비슷한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죠. 그땐 대한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보면 1907년 윤치호 작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런데 이제 미국 우리 동포들도 이 애국가를 많이 부르고 하니까
안창호 선생도 미국으로 최초로 이민을 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양 사정을 잘 아니까 애국가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위 임시정부가 1919년 첫 시작했을 때 애국가를 자꾸 가르치고 부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었다고 꼭 말한 건 아니에요. 안창호가 지었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안창호가 이 보급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윤초가 지었느냐 안창호가 지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은 지금 안창호가 지은 것이 아니라 윤초가 지었다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건 1950년에 윤치호 집안에서 이런 증거를 다 내놓자 그렇게 바로잡았던 것이에요. 저도 이 설을 동의합니다. 안창호는 단지 보급운동에 좀 열심히 했다. 근데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가사 내용입니다. 그 곡조도 배제학당에서 썼던 스코틀랜드 민요를 붙여서 썼던 것이죠. 이게 초기까지도 계속 불렀어요. 1930년대 안익태가 작곡을 했지만 그때도 국내에 제대로 소개 안 됐어요. 해방 후에 그 훨씬 뒤에야 이제 안익태 작곡의 곡조가 우리나라 전달돼가지고 지금은 물론 안익태 선생의 작곡에 의한 내용이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은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해물이 다 말라버려 버리고 백두산의 돌이 다 닳아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남해장군이 백두산성 마도진이요 그때는 칼을 갈아가지고 오랑캐 놈들을 쳐부시다 보니까 이렇게 칼을 많이 갈아서 백두산성이 마도진이거든. 칼 갈아 없앴다.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기왕이면 동해 물이 넘치고 넘쳐? 그리고 백두산의 돌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우리의 무기로 쓰여지고 이렇게 가사를 담지 않느냐? 어딘가 모르게 자꾸 퇴행적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남상원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 불변하면 우리 기상했어요. 요즘에는 바람 이슬 불변이 아니죠. 그건 조금 구절이 달라요. 그런데 남산의 저소나무 그 당시에요. 19세기 말에는 남산이 일제시대 초기 사진도 보면은 소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뻘건 사람이 뗄감이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다 뗄감 만들어서 다 배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나무가 꼭 우리나라 소나무만 기상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소나무만 철갑을 두른 듯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 우리나라 소나무만이 바람 이슬도 꿋꿋이 견딥니까? 일본 소나무보다 견디고 미국 소나무보다 견디고 다 해요. 우리의 특징이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특징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소나무를 저렇게 크게 키웠다든지 뭐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저절로 자란 소나무에다 빗대가지고 우리의 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인간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자, 가을 하늘 우리 가을 하늘 좋기는 좋습니다. 공활해요. 넓지 이게 탁 튀어 있어요. 밝은 달 가을에 추석 때 가을 보세요. 밝은 달을 보세요. 시원하죠. 여기도 무엇입니까 도대체? 자연의 운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이라도 뭔가 좀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이기상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러면 이기상이라는 말 앞에 남산에 적어 또 충성을 다하고 이런 마음 이거 앞에 늘어놓은 걸 반복하는 것이죠. 끝끝내 인간이 어떻게 서로가 더불어 잘 살고 일본 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고 뭐 이런 것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모든 게 어느 쪽으로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연에 빗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특히 나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더욱 저런 점이 조금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 퍼지고 하고 남북 통일을 앞두고 할 때 꼭 저렇게 자연에 빗댄 감상 이런 것으로 충성심을 북돋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저기에 대한도 알고 보면은 대한제국이다. 대한제국은 왕조 세습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실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개성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정체는 민주공화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고적 왕조 세습의 국가인 대한제국을 우리가 꼭 충성해야 되느냐? 물론 이 뜻은 전체로 보면 그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만 그렇다는 것이지만 이것도 해방 직후에 무언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딱 하나 고친 것은 안익회 작곡을 인정해가지고 그걸 보고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하나도 고친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바로 아까 말한 태극기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한 사람이 박영효인데 이 사람이 어쨌습니까? 일제시대에요. 그 사람이 실파였습니다. 후자기는 자기를 받았고 많은 돈을 받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저 먼저 시간에 상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남성 상경으로 코스튬에 기른다 했잖아요. 박영호가 잘생기기도 했어요. 코스튬을 쫙 기르면서 폼 재고 어디 살았냐면은 인사동 지구 뒤에 가면 찻집으로 바뀌어졌는데 거기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친일파입니다. 이게 유명한 친일파예요. 그 사람이 최초에 태극기를 제정해가지고 하는데 공헌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했다. 이걸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좀 심각하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커서 박영호가 친일파 있는데 알면 더 실망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두 번째,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윤초는 누굽니까? 최초로 영어를 잘하고 다 좋아요. 그 사람도 이제 기독교 감리교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고 이 사람도 친일파입니다. 대지주고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 지주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 조선 사람은 땅 한 마디기라도 땅 한 평이나 사는 것이 실력이다 이랬어요. 아니 땅 한 평 사는 거 실력은 실력이죠. 그러면 일본이면 전 국토를 다 거머쥐고 다 먹고 좌지우지 하는데 그 개인이 땅 한 평 샀다고? 그걸 애국하는 것? 애국하는 것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쓴 것입니다. 그래놓고 일제에 다 협력했어요. 물론 이완용이나 송병익처럼 노골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그 이름 다 걸어놓고 적당히 다 타협하고 친일파 노릇했다 그 말이야. 해방 직후에 친일 행각을 반성하는데 자살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걸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리교회는 절대로 자살하면 죄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살했다는 것을 오히려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건 확실히 증명된 말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은 다 증명된 얘기지만은 요 말은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리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친일 행각했는데 저 가사를 이런 사람이 지었다. 애들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답답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도 이제 이 잘못된 것을 조금 더 바로 잡아 가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 필요하다. 제가 애국가는 이 정도로 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궁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궁화가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근화라 그랬어요. 근화가 무궁화입니다. 지금 덕성여대 전신이 근화여학교였어요. 나중에 일제시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최채원이가 중국에 글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발해화 남쪽 북쪽이 대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근화가 피는 것이고 발해는 쌀이 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이 쌀이 나무는 좀 악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근화의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군자의 나라다. 이런 것을 중국에 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 문서에 최초로 근화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한 애국가와 태극기가 제정될 적에 또
나라꽃, 우리를 상징하는 꽃,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국화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그럽니다. 영국에는 장미가 국화라는 것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꽃을 누가 지금 이 처음에 지정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면은 근화도 물론 썼지만 이제 무궁화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궁하게 피는 꽃, 오래 피는 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래 좀 버티는 그런 꽃, 이런 뜻을 가지고 무궁화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생각해요. 이게 국민적 합의나 있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제시대에도 여학교 같은 데서 자수를 놓을 때도 우리 지도에다가 무궁화 이파리를 탁 피워. 이게 안창호 선생이나 남궁호 선생 같은 분이 또 이 보급운동을 벌였어요. 그게 이게 이제 학교 같은 데에서 자수를 놓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성도 확실하지 않고 제일 봄부터 시작되는 꽃이 뭡니까? 진달래. 우리가 제일 처음 땅집 이사를 가가지고 진달래를 울타리 나무처럼 쫙 심었어요. 정말 봄에 쫙쫙 피는 걸 보니까 참 진달래, 개나리. 그 다음에는 진달래를 또 쫙 심어놨어요. 정말 보기도 좋고 어디든지 자라고 생명력이 끈질기잖아요. 이런 꽃도 있는데 꼭 벌레가 많이 끼고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대목 남북 통일을 앞두고 이런 대목도 한번 객관적으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화를 많이 심고 밭드는 건 좋아요. 또 계량 무궁화도 새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벌레가 많이 끼고 어떤 점에서는 좀 뭐랄까 말까 조금 너무 그 품위를 지키려는 그 양반집 며느리 비슷한 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하자면 톡 쏘는 맛이라든가 뭐 팍 튀는 맛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없는 그냥 은근하고 그냥 조용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제 느낌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근화의 원산지가 하와이도 있고 중동 국가에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원산지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앞두고 통일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태극기나 애국가나 무궁화에 대해서 한 번쯤 그 내용을 더듬어 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감동을 주고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태극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태극이란 말은 태극기만이 아니라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태극을 그려 넣은 기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태극은 뭔가? 태극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원래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림 그리는 데는 조금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태극인데 태극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씨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씨에서 씨가 있어야 무슨 만물이 자란다. 그리고 이렇게 갈려놓고서는 음양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음과 양,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강요에 의해서 일본과 처음으로 1876년에 조약을 맺기 시작한 뒤에 여러 외국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1882년 최초로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종 임금이 우리도 이제 국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마건충이라고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마건충한테 당신 나라는 국기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네 그러면 조선에서는 국기를 만들려면은 뭐 이렇게 만들 돼 누른색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오행사상에 의해서 황색은 황 이것이 바로 동양의 고전인 주역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여러 나라들이 17세기, 8세기에 들어오면서 증기기관선을도 만들고 외국에 교류를 하러 많이 다니고 때로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식민지 경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도도 만들고 바다도 측량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두 자기 나라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전부 자기 국기를 걸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 국기만 봐도 저기 영국, 저건 일본 다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무슨 외교 관계에 조약을 맺을 때에는 요즘처럼 국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자, 그 아래에서 대표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이러니까 국기가 바로 나는 어느 나라요 말하지 않아도 국기를 보고도 다 알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난 19일에 탁구 여자단식 8강전에 나선 우리 팀의 김경화 선수가 태극기가 뒤집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사진 2장이 아테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것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그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를 쭉 돌아보면서 중경에서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제가 국내에서는 그런 감정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 정서가 그 상징물을 보면서 새롭게 아마 발동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고난에 차서 그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 의지를 불태웠나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또 감회가 남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적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 있지만은 그것을 일부러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진 국가 상징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